정말 내가 암을 치료하는데 뭔가 내 식사 방법이 암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암하고 단백질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암세포도 성장을 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 암세포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빼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암이 걸렸을 경우에 우리 환자들이 뭐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사람이 체력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잘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단백질 섭취를 이제 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단백질은 너무 과량의 단백질을 권하지는 않아요. 잘 먹는다는 개념이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백질을 하루에 필요한 양이 있어요. 딱 적당한 양이 있어요. 그 양을 벗어나면은 전부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배설해버려요. 오히려 많이 먹으면 간이나 신장에, 특히 신장에 부담이 많이 가요. 신장을 통해서 배설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 그걸로 해서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먹은 음식을 빼내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암 환자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는 개념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암세포가 성장을 하는데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 단백질 중에서 글루타민이라는 성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글루타민에 대해서, 우리 글루타민은 되게 우리 근육 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글루타민이 장 기능을 좋게 해줘요. 그래서 면역을 올리는데 글루타민이 도움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글루타민이 또 필요하거든요. 상당히 지금 보면 글루타민이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고 논쟁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한 글루타민만의 문제지만 전반적인 단백질에 있어서는 이 단백질이 우리 암하고 이렇게 관련 지어 보자면 성장하는데도 필요하지만, 또 단백질을 우리가 다른 것을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안 먹고 단백질만 먹었을 경우에는 이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암세포는 또 에너지로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암 환자분들, 특히 이제 항암을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스가 되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양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개념으로 보면 대개 그냥 어떤 체격이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보통 말할 때는 한 45g에서 한 50g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기준을 맞춰갖고 보자면 자기 몸무게잖아요. 몸무게가 킬로그램이잖아요. 그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kg다 그러면 50g. 60kg다? 그러면 60kg.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체중을 g으로 바꾸고 5g이나 한 10g 정도를 빼는 양으로 하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뚜렷하게 하나로 이렇게 정해진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대개 봐서는 자기 체중을 g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조금 조절, 약간 낮추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하루에 필요한 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한테 맞는 단백질은 저는 가능한 한 식물성을 권해요. 동물성은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이제 육식들은 사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뭐 철분제, 포화지방산, 항생제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는데, 되게 그래서 이제 식물성으로 제일 이제 권하는 게 콩이죠. 그래서 콩은 여러 가지 뭐 두부라든지 낫또 뭐 청국장, 뭐 된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공을 한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보충을 하면은 충분한 보충이 돼요. 그래서 콩은 사실은 보면은 단위 g당으로 따지면은 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콩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달걀도 상당히 그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달걀이 보통 달걀 하나에 한 7.6g, 어떤 통계를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7.6g 정도 단백질이거든요. 달걀 하나만 가지고도 한 끼에 필요한 양의 절반 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달걀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폐류,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선류가 단백질원으로 괜찮하거든요. 근데 되게 물속에서 오래 살지 않는 거, 그래서 페루부 같은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단백질은 단백질 상태로 있으면은 어쨌든 소화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이렇게 항암을 하고 뭐 수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동안에 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로 먹는 것보다는 아미노산 제제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제제들이 여러 가지들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크 아미노산을 참 많이 먹었어요. 우리 누에고추 있잖아요. 누에고추를 그 가공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나온 이런 그 실크 아미노산들이 있다가, 근데 이제 이게 동물성이잖아요. 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콩을 이용한 소이 아미노산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소이 아미노산이나 실크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보면은 100% 아미노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발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을 얻으면 돼요. 그렇지만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소화력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아미노산 공급이 되고 단백질 공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어떤 첨가물이 또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첨가물 중에서 단맛을 내는 이런 부분들, 또 여기에서 소금기, 짠맛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 반화 이런 부분들은 가공을 한 거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한테는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아직 그 부분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그래서 검토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공을 하는 것보다는 원 성분 가공하지 않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냥 자연에서 얻는 그대로 단백질이 더 낫지 않겠나. 암하고 탄수화물하고 관계는, 어쨌든 암은 탄수화물, 즉 포도당을 먹고 크는 거잖아요. 암에 일단은 가장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탄수화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도당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이제 과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우리가 뭐 올리고당도 있고 다당류 계통으로 있어서 이제 식이섬유가 있고,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단당류가 문제죠. 단당류, 이당류. 단당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도당. 그 다음에 이제 이당류는 설탕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탄수화물은 그거잖아요. 단당류, 특히 이제 포도당. 포도당은 왜 암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암은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포도당 뿐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먹는다 할 수 있어요. 지방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전부 다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암은 포도당을 먹고 살고, 또 우리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포도당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으로서는 에너지 비율로 보면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제일 떨어져요. 에너지 효율성이 한 18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왜 포도당을 가져가는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어요. 이 포도당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에너지도 만들어요. 대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포도당을 가져가겠죠. 하지만 그 만드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중간 과정에서 여기에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 이 암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도 만들지만 파생되는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이 젖산이거든요. 이 젖산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산성화를 시켜서. 그래서 암세포 주변을 젖산을 통해서 산성화가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가장 암세포가 성장하기에 유리한 부분이 포도당을 이용한 대사거든요. 암세포는 포도당을 좋아하고, 즉 포도당은 탄수화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탄수화물하고 관계는 암세포를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그
근데 오히려 또 탄수화물 중에서는 우리가 식이섬유 같은 거, 다당류는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당류는 우리 몸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는 소화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 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암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특히 뭐 뷰티릭산이라든지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지방산들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특히 H닭 유전자라든지 이렇게 악성으로 가는 유전자들을 억제해버리는 그런 성분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식이섬유가 장 안에 있는 발암 물질들 같은 경우를 빨리 끄집어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또 장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을 밥이 되거든요. 오히려 나쁜 미생물들을 몰아내고 좋은 미생물들을 만드는 밥이 돼서 이걸로 인해서 장이 좋아지고 또 면역이 좋아지게끔 하는.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떤 탄수화물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수화물들 중에서는 암 환자가 필요한 탄수화물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식이섬유가 많은 게 좋다.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저는 이제 고구마가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구마 속에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이뉼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토시아닌, 또 베타카로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같이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고구마 속에는 칼륨이 많아서 세포 탈수를 막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고구마가 대부분에서는 높게 나와요. 탄수화물을 하는 부분에서는 고구마를 제일 추천을 많이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채소라 이런 다 그거죠. 그래서 비트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일반적으로 십자화과 식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 이런 부분들은 다 탄수화물이 있으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미네랄도 있고, 이래서 그 야채 종류는 대부분 다 좋은 것 같고, 또 탄수화물, 우리 과일들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데, 과일들은 과즙을 좀 피해야 되고, 되게 껍질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껍질 속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껍질을 많이 먹는 방법들을 이용한 식품들이 우리 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암하고 지방의 관계는, 우리가 암은 지방을 에너지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거하고 관련된 게 이제 식단이 나온 게 케톤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은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이 있고요. 우리나라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저거는 원자력 발전소 정도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화력 발전소 정도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써. 그리고 대부분 다 세포질에서 포도당을 이용한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과정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을 잘 이용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포도당은 당연히 그대로 이용을 하겠지만, 단백질도 사실은 포도당으로 바꿔서 에너지원에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암세포가 충분히 갖다 쓸 수가 있지만 지방은 못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케톤식일 때 이제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굶는다. 그런데 이때 뭐냐면 탄수화물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을 줘야 암세포가 굶는 거지, 탄수화물도 먹으면서 지방을 많이 주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원만 몽땅 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케톤식일 때, 케톤식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케톤식이 어려운 이유가 탄수화물을 끊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고기를 먹고 다른 특별히 요리를 먹지만 마지막에 가면은 꼭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기배 따로 있고 밥배 따로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느 끼니를 먹어서 아무리 다른 걸 많이 먹더라도 밥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게 되면, 고기를 많이 먹고 밥을 먹게 되면 암세포는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케톤식 효과를 내려면 탄수화물을 거의 줄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15% 이하 정도를 이렇게 줄여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포도당을 이용한 엔진을 꺼버려야 한다. 엔진을 꺼야 이게 지방만, 미토콘드리아 대사만 살려놓으면, 우리 사람은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정상세포는 제 기능을 하는 거고, 암세포는 암세포가 이용해야 할 포도당을 이용한 세포질에서 만드는 에너지 시스템을 꺼버렸기 때문에 암세포는 굶는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케톤식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하고 이렇게 지방하고 관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이게 엄청 어려워요. 왜냐, 우리 몇 끼를 그리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언제까지 그렇게 먹어야 될지. 우리가 이렇게 지방만 먹으면 되게 지방을 먹게 되면 느끼하잖아요. 그래서 한 몇 끼만 먹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서 참 어려워요. 되게 이제 극단적인 케톤이 있고 보통 일반적인 케톤 이런 게 있는데 중등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케톤 시기는 참 어렵고, 일반적으로 보통 탄수화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60% 정도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이 20%, 단백질이 20%예요. 그런데 탄수화물 비율을 20%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단백질은 그대로 20%를 가고, 지방을 60% 정도로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하고 지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식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암을 이기기 위해서 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케톤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지만, 또 하나는요,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고 내가 탄수화물도 같이 섭취하면서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암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방을 이용한 어떤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면은 탄수화물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를 자기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난 후에 이런 것을 시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오메가3죠. 오메가3. 우리가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는 것은 대부분 오메가6예요. 그래서 오메가6는 사실은 우리가 약간의 염증성을 유발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세포막을 이렇게 구성하는 게, 우리 세포가 구성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메가6나 오메가3나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포막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담벼락을 쌓을 때 어때요? 우리 시멘트를 할 때 콘크리트를 하잖아요. 그 콘크리트가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안에 보면 뭐 자갈 같은 거 이런 게 같이 넣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막도 오메가6, 그 다음에 오메가3, 그리고 이 안에 자갈 역할을 하는 콜레스테롤, 이게 들어가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메가6가 많은 세포는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만성, 대사성 질환들을 유발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오메가3가 많아야 돼요. 그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으려면 오메가3를 먹는 게 가장 좋고,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이 오메가3를, 그리고 어떤 오메가3를 먹는 게 좋은가 할 때는 식물성 오메가3를 먹으라고 그래요. 동물성 오메가3하고 식물성 오메가3는 좀 차이가 나요. 동물성 오메가3 속에는 오메가3도 순수한 오메가3도 있지만 DHA나 EPA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DHA나 EPA는 약간 변형된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특히 뇌 같은 데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우리 어떤 뇌 전이암이라든지 또 아니면 뇌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동물성 오메가3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HA 같은 거 이런 건 오메가3는 뇌 안에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암에 필요한 것은 순수한 오메가3, PEA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순수 식물성 오메가3가 우리 일반적인 암, 뇌암을 제외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DHA나 EP는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특히 오메가3를 많이 쓰는 것은 세포막 구성, 세포막에 염증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염증을 없애면은 이게 그 세포막에서 이게 그 암세포로, 정상세포에 있는 세포막에서 암세포로 바뀌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여러 가지 암을 억제하는 기능들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방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메가3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들깨나 그리고 아마씨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요즘에는 보면 햄프시드 그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레시틴이라는 것도 사실은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특히 달걀 같은 데 많은 게 있고, 또 카디올리핀이라는 성분도 이렇게 있거든요. 카디올리핀도 그 오메가3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은 오메가3를 하는 게 좋다. 근데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도 우리 환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오메가 9번이에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주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조금은 다릅니다. 우리 이제 암 환자가 그 피해야 될 고지방 식품은 일단은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죠.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에, 특히 오메가3나 오메가6에 열을 가했을 때 이게 시스 분자 구조상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분자 구조 우리 그 각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게 없거든요. 뭐 성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각이 바뀌었을 때 이 각이 바뀌는 것 때문에 발암 물질로 바뀌어 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튀김을 하거나 여기에 쓰는 기름을 썼을 경우에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또 하나 우리 버터나 마가린 같이 수소를 첨가해서 그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방들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을 가능한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6는 우리가 식물성 많이 있죠. 되게 요즘에 많이 쓰는 식용유들이 대부분 다 오메가6죠. 근데 이 오메가6가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염증성 지방산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세포막에 오메가6가 많았을 경우에는 우리 염증, 사실 우리 암도 어떻게 보면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만성 대사성 질환으로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많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도 떨치고, 그다음에 암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지방이 많은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암 환자가 하는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오메가3죠. 근데 이제 그런 암 환자가 오메가3도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근데 동물성 오메가3 속에는 사실 이 암 환자가 우리 세포가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상세포에는 어떤 오메가3가 가장 많아야 되느냐? 순수 오메가3예요. 근데 우리가 순수 오메가3하고 우리가 동물성에 있는 오메가3가 차이가 뭐냐면, 이 순수 오메가3가 약간 변형된 게 우리가 DHA, EPA라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DHA, EP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런 DHA나 EPA 성분에 오메가3는 세포 구성하는데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순수 오메가3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 오메가3가 있는 거는 되게 식물성이죠. 그래서 동물성에 있는 오메가3는 순수가 일부 있고, 그리고 DHA나 EPA가 있고, 또 여기에 포화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물성 오메가3를 썼을 경우에 우리 몸에 이 정상 세포를 좋게 해주는 데 쓰는 것은 아주 양이 적어요. 근데 식물성은 DHA하고 EPA가 적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순수 오메가3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가장 좋은 오메가3는 되게 식물성 오메가3, 그게 도움이 됩니다. 가장 많은 게 들깨하고 아마씨예요. 들깨가 보면은 오메가3가 참 많죠. 근데 우리 여기서 그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들깨, 우리 일상생활에서 들깨 기름 많이 먹잖아요. 이 들깨 기름, 우리 환자들한테 들깨가 좋다면 이 들깨 기름을 먹어요. 근데 되게 이 들깨 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되게 고온 압착 방식이에요. 그래서 열을 줘가지고 볶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압착을 해요. 그리고 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보관을 어디다 해요? 병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 보관을 하는데, 그럼 이 기름을 먹는 게 좋으냐? 그런데 이건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오메가3는 산패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비단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산패가 돼요. 그런데 병에다가 봐두는 기름은 이걸 계속 어때요? 병 뚜껑 열어가지고 기름 좀 하고 또 다시 닫아놓고 다음날 또 쓰고 뭐 한 달 내 쓰잖아요. 그 사이에 다 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들깨 기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들깨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들깨 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날
갈아가지고 그날 먹는 게 최고예요. 아니면은 그냥 생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들깨를 그냥 먹으면 약간 비린내가 나죠. 그래서 들깨 먹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아마씨가 좋아요. 아마씨는 실제 저도 아마씨는 종종 먹는데요. 그냥 시체 먹어요. 그러면 약간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간식 비스무리도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씨를 그렇게 먹는 게 괜찮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 아마씨는 다시 볶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오거든요. 이 수입에 들어온 아마씨는 대부분 다 약간 볶아가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 아마씨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오는 과정에서 곰팡이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 아마씨는 그냥 우리가 갈아가지고 24시간 이내에 먹는 게 좋아요. 이걸 또 갈아가지고 병에 담거나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깨는 아마씨, 그 외에는 우리가 그 햄프시드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햄프시드도 마찬가지로 오메가3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달걀에서 보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레시틴도 보면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메가3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식단을 구성을 하는 방법에서 일반인들하고 우리가 이제 달리 개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인들 식단 구성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6대 2대 2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탄수화물이 6이고 지방이 단백질이 2예요. 그런데 암 환자는 식단 구성을 바꾸라 가죠. 탄수화물이 2, 단백질이 2, 지방을 6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암세포는 에너지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가장 쉽게 쓰는 게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으로 쓰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지방을 잘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케톤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케톤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한마디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죠.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암세포가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잘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굶고 내 정상세포는 충분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요. 특히 지방을 갖다 많이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지방을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케톤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신 이때 조건이 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야 돼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서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에너지 오버가 되고 암세포 성장하는데 더 도움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지방 시기를 한다 할 때는 항상 탄수화물을 비율을 볼 때 20% 이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60%예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식사하는데 보면은 탄수화물이 60%거든요. 그 60%를 20%로 줄여야 되니까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밥을 평소에 한 공기를 먹는 사람이다? 그럼 3분의 1만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를 지방으로 바꾼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방으로 바꿀 때는 가능한 한 우리 몸에 좋은 지방, 뭐 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오메가6가 많은 식용유 계통도 좋지 않거든요. 그럼 오메가3가 많은 거. 오메가3가 많은 것은 우리가 식물성으로는 들깨, 그 다음에 아마씨, 우리 요즘에 보면 CBD 오일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너무 고가여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으로 섭취를 한다 하면 저는 이제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에 가서 오메가3가 많아요. 되게 꽁치, 고등어. 그런데 너무 큰 생선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로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방을 섭취를 하면 되고, 이때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은 오메가9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괜찮아요. 오메가9은 암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심혈관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미를 해가지고서 식단을 구성하면은 가장 바람직하고, 이때 우리가 이제 고지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을 우리 환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불포화지방산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오메가3, 오메가6, 뭐 오메가9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불포화지방산인데, 그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어떤 차이냐? 사실 분자 구조에서 말하는 거예요. 분자 구조에서 어떤 수소가 좀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는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불포화지방산이고, 탄수하고 수소가 완전히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수소가 끼어들지 못하는
이제 이런 지방산을 이제 포화지방산에서 다 찼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불포화라는 건 아직 덜 찼다 그 말이고.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화지방산은 되게 에너지원으로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죠. 포화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자재가 되게 이제 육류에 많이 들어있죠. 육류에 들어있는 우리가 지방들은 거의 대부분 포화지방산이죠. 그래서 되게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암에 있어서 이게 지방산이 중요한 부분은요,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불포화지방산이 우리 세포막을 구성을 해요. 세포막을. 그래서 대개는 성인이 돼버리면 오메가6가 엄청 많아요. 거의 한 85% 이상을 오메가6가 차지하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오메가3가 훨씬 더 많아요. 오메가3가 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성인이 되면서 오메가6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먹는 음식들 중에서 오메가6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 식단 중에서, 채식 중에서 오일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채식들은 거의 다 오메가6가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면화유라든지 뭐 해바라기유라든지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오메가6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얻기에 너무 쉬운 것은 오메가6냐. 근데 사실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오메가3하고 6가 구성하는데, 오메가6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빽빽하니 차서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공급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세포막이 뻣뻣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이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세포막에 염증이 잘 생겨요. 오메가6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이제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오메가3로 구성이 잘 돼 있을 때는 산소도 수월하게 들어가요. 영양분도 수월하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을 나눈다면 포화지방산은 주로 에너지원을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칼로리가 과다가 돼요. 그리고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되게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육류 속에 들어있는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이고, 그러면 채식에서 얻는 게 이제 세포막을 보는 건데, 세포막은 이제 불포화지방산으로 한다는 거예요. 포화지방산은 세포막에 잘 쓰지 않고. 그런데 오메가6가 많아요. 성인이 되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암 환자분들은 오메가3 쪽으로 많이 바꿔줘야 돼. 그래야 영양 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정상세포가 암으로 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 어때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오메가6는 오히려 산소 공급 차단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대개 들깨라든지 아마씨라든지 햄프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우리 달걀에 약간 있는 레시틴 같은 경우도 오메가3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충을 해 주는 게 좋겠고, 그래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은 그렇게 나뉩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도 항암하는 동안에 정말 먹기가 어려운 상태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콩을 중심으로 한 뭐 소이 아미노산이라는 거, 이걸 많이 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실크 아미노산, 실크 그 누에고추에서 추출한 아미노산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소이 아미노산,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이제 발효한 소위 아미노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아미노산 제제들이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루타민 같은 경우도 있는데,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암세포가 글루타민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글루타민은 또 우리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게 되면 장 점막 손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회복을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암세포가 암 성장하는데 글루타민이 필요하지만 우리 모든 음식에는 글루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글루타민을 많이 안 넣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는 글루타민을 암세포는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글루타민을 넣어준다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장 점막 손상을 막아서 장을 좋게 해가지고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글루타민도 조금 섭취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보조제를 먹기에 앞서서 우리가 약간의 어떤 좀 가공을 한다거나 조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을 조금 더 빌 수 있는 방법들은 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환자가 먹기 좋게끔 조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꼭 그런 부분들이 다 안 될 때는 이런 보조제를 써야 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주사제를 이용을 해서 수액제를 통해서 아미노산을 또 보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지를 못하면은 수액제라도 이용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암 치료하는 동안에는 충분한 영양소 공급, 균형에 맞춰진 영양소 공급이 되어야 항암을 잘 견딜 수가 있고, 또 이러이러한 부작용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고단백 식품은 콩이에요. 콩은 사실 육고기하고 비교를 해서 단백질이 100g 기준으로 해볼게요. 100g 기준 소고기는 21g의 단백질이에요. 근데 콩은 26g이에요.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단백은 콩이 가장 좋은데, 우리 환자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든든한 느낌이 들고 콩을 먹으면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콩을 먹으면 뭔가가 단백질이 부족한 기분이 들어요. 고기를 먹으면 뭔가가 제대로 먹고, 아, 내가 좀 오늘 음식을 좀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식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에 동물에만 있는 아미노산은 없거든요. 동물성 아미노산이 없어요. 사실 이 동물성 아미노산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먹으면 이런 아미노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로토닌이라든지 어떤 도파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아미노산이 공급이 되니까 이런 호르몬들을 많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을 느끼는 기분이 있어요. 근데 식물성에는 그런 기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암 환자가 음식으로 먹을 때 이런 동물성에는 우리가 좋을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로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항생제가 들어있다든지, 그 다음에 철분이 들어있다든지, 여러 가지 포화지방산이 많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동물을 통한 단백질 원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콩 종류도 우리가 요리를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두부라든지 된장, 청국장, 낫또, 그리고 요즘에는 콩을 가지고 고기 풍미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콩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 안 좋다, 이거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 지방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시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분자가 만들어지는 그 학교 때 보면은 이게 막대기하고 구슬 같은 거하고 해서 분자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모형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이게 시스 타입이라는 게 있고 트랜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자와 분자 사이를 하는 각도 문제거든요. 이건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스 타입은 우리 몸에 별 특별하게 이상을 주질 않아요. 근데 이게 각도가 달라져서 트랜스 타입으로 바뀌었을 때 이 트랜스 타입이 여러 가지 발암물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바뀌는 게 되게 보면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6, 이런 부분들이, 즉 불포화지방산, 우리가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메가3나 오메가6, 오메가9, 올리브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류에서 나오는 기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포화지방산이거든요. 근데 포화지방산은 사실은 트랜스 쪽으로는 안 갑니다. 이것 자체가 아주 그 세포 구성하는데 경직이 돼 있고 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은 주지는 않지만 트랜스 지방으로 가는 건 아닌데, 문제는 불포화지방산이에요. 불포화지방산에 열을 가하게 되면 시스에서 트랜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름에 어떤 튀기거나 전을 지지거나 이럴 때 이 기름에 열이 가해지면 시스 타입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우리 버터나 마가린, 수소 첨가물,
수소 첨가물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트란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란스 지방은 우리가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WHO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오메가3나 오메가6 이런 부분들은 열을 가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발화점이 낮은 것, 낮은 불포화 지방산, 이게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올리브 오일은 다른 기름에 비해서 훨씬 더 발화점이 낮으니까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되게 드레싱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우리가 그 튀김용으로 안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의외로 올리브 오일은 좋은 거니까 튀김을 하는다든지 아니면 뭐 전을 지지는데 올리브 오일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기름보다도 더 안 좋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은 드레싱용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암 환자는 몇 번의 식사가 적당한가? 그런데 사실은 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식사를 암 환자는 소식을 해야 된다. 소식을.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 끼를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이제 알려진 식사법 중에 하나가 암 환자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이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이 간헐적 단식은 2끼 먹는 방법이에요. 2끼를 먹고 그 다음 끼를 먹을 때까지 한 16시간 정도로 굶는,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3끼를 먹게 되면 간헐적 단식이 안 되죠. 그래서 2번을 먹는 방법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자기는 한 끼밖에 안 먹는다. 그래서 한 끼밖에 안 먹는 경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한 끼를 가지고 하루를 때워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먹는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순간적으로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끼를 양을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2끼로 나눈 게 나아요. 그리고 한 끼는 안 먹는 게. 그래서 말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아침을 먹을 때는 정승같이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오래전에 과학자가 내놓은 그 주장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떠도는 말 중에서 나오는 뭐 아침은 정승처럼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으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에는 근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실생활에서는 그럼 어떻느냐. 우리가 아침은 일어나면은 입맛도 없고 입안도 쓰고 막 이래서 아침은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아침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오전에 일을 가장 액티브하게 하거든요. 오후가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액티브하기 때문에 액티브하게 일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니까 아침을 제일 많이 먹는 것은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아침은 잘 많이 못 먹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점심을 결과적으로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먹어요? 저녁을 제일 많이 먹어버리죠. 점심은 적당히 떼어버리고, 말 그대로 적당하니에요. 근데 저녁을 많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횟수를 따졌을 때 보통 3번을 일상적으로 먹는 건데 우리가 횟수를 늘리면 간식을 한 번 더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간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암을 치료하는데 뭔가 내 식사 방법이 암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한번 줄여보세요. 저녁을 줄이는데 아예 굶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적응이 안 돼요. 일단은 줄이는 것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줄이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뭐냐면 처음에 쉽지 않아요. 줄이면은 예전에는 저녁 먹고 간식 먹고 했단 말이에요. 저녁에 잠들 때쯤 되면 출출해하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간식도 먹지 말고 저녁도 먹지 마.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처음에 줄이고 양을 줄여보고 그 다음에는요 방법을 바꾸세요. 밥을 먹는 것보다는 어떤 죽이라든지 간단한 거 유동식으로 내 위를 아주 편하게, 위가 편해야 잠을 잘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동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다가 나중에 내가 다 적응이 잘 되면 그때는 아예 끊어볼 수도 있는 거. 그때는 진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식사라는 것은 저는 마지막에는 3번보다는 2번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삶는 거 하고 튀기는 거 하고 굽는 거 하고는 일단 삶는 게 가장 최고죠. 사실 구운 거는 특히 이제 고기 종류에 이렇게 구우면은 사실 여기에서 이제 다이옥신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튀기는 것은 되게 이제 트란스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암 환자들은 절대 이제 피해야 될 부분인데, 삶는 거. 그럼 삶는 것은 뭐 이거하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채식을 해서 삶는 경우는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식이섬유가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우리가 이제 육고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삶아서 먹는 게 상당히 그냥 먹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육고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철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안에 뭐 항생제 같은 거 사육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씻어내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빠져나오게끔. 특히 수육 같은 걸 만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고기를 가능한 안 먹는 게 좋지만, 저는 농담 삼아서 고기를 우리 환자들이 막 먹고 자면 암을 치료해서는 먹지 마라. 근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한 번은 먹어라. 나 이런 말인데, 그럴 때 뭐 그렇게 먹을 때 수육 같은 거 삶아서 만들었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낫죠. 그래서 우리가 조리를 하더라도 암 환자가 조리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먹는 거. 이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이 우리가 식전에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 갑작스럽게 먹는 경우, 이럴 때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식사를 너무 빨리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우리 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거라고 이렇게 내 눈이 벌써 음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우리 뇌에서는 이 음식을 나한테 넣어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어때요? 위산을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효소들을 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쯤 있다가 들어올 거라는 계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은 얼마나 들어올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되게 이제 급하게 먹는 사람들은 막 한 서너 번 씹고 삼켜버리잖아요. 정말 좋은 거는 우리가 30분 정도 씹으라 하거든요. 그러면 씹고 있는 동안에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 성분이 나와서 탄수화물 계통에 이 부분들을 분해를 시켜요. 효소가 나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게 썰어 놓은 게, 잘게 썰게 되면 이제 위에서 이제 받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위산이 단백질 부분을 다 녹이잖아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요. 그리고 십이장을 통해서 작은 창자로 내려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췌장이나 담즙, 산이 나와가지고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시간 인터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터벌을 무시하고 막 그대로 삼켜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별로 좋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 가지 사전에 우리가 음식 먹으면 먼저 우리 음식 먹기 전에 그 에피타이저 같은 것을 가볍게 먹어서 일단은 내 몸에 뭔가가 부드럽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은 소화력이 일단 떨어져요. 근데 그 소화력에다가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소화력을 가지고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아마 식사 전에는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식전에 절대 안 되는 부분은 물 마시면 안 됩니다. 식전에 미리 물을 마셔버리면 음식을 먹을 때, 진짜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못 시켜요. 왜? 위산이 희석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어느 정도 위 안에서 소화가 될 때까지는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보통 한 30분 있다 마시는 걸 권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위 안에 있는 산도가 높아야 음식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음식 먹고 난 후에도 물은 좀 띄워서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물 문제가 있어요. 물을 먹고 나서 바로 물을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최소한 30분 정도 있다가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음식이 위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위산을 많이 나와서 음식이 소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화가 되기 전에 물을 마셔버리면 소화력이 떨어져 버려요. 가능한 한 물을 늦게 마시는 게 좋겠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음식을 먹었으면 빨리 소화가 돼서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건지. 되게 우리가 30분 이내에 운동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안에 구역질 같은 게 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서 30분 이후에 하는 게 좋은데, 이때
위암 수술을 한 분들이 있어요. 위암 수술을 한 분들은 반대해요. 위가 수술을 하게 되면 위 안에 있는 이게 유문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 이제 12장으로 내려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꽉 밑에 잡아줘요. 그러니까 음식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소화가 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줘요. 소화가 다 되면 이 문을 통해서 음식이 작은 창자로 내려가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위 수술하게 되면 이 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화도 되기 전에 이게 바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에서 이게 소화가 다 안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장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덤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덤핑 증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위 수술을 받은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음식을 먹고 나서 한 30분 동안 누워 있어야 돼요. 일어서서 운동을 하게 되면 덤핑이 올 수가 있어요. 한 30분 동안 누워 있으면 우리가 서 있을 때는 그 쭈르륵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근데 누워 있으면은 천천히 흘러서 내려가서 문이 없어도 좀 조절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암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우리가 한 30분 정도,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30분 이내에 누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가볍게 걷는 것들, 이런 부분 하다가 내가 제대로 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분 후에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식사하고 취침하는 시간 관계가 있어요. 되게 이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취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간격을 띄우는 게 좋은가? 이때 이 간격을 3시간이라고 해요. 3시간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저녁을 먹었다, 7시에 먹었다, 그러면 최소한 잠은 10시 이후에 자라는 거죠. 그 안에는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게 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일주기라는 거 있거든요. 하루에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맞추는 게 앞으로는 그 암 예방하는 데라든지 암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3시간 띄우는 거,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식후에 우리 암 환자의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후에 어떤 기분 나쁜 이야기라든지 요하고 어떤 껄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식후에는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게 아마 식후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암 환자가 식욕 부진이 오는 경우는 대개 이제 어떤 항암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을 하는 동안에 이제 입맛이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물에 의해서 입맛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회복하는 동안에 우리가 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같은 경우도 상당히 피로가 많이 쌓이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욕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원인을 이제 없애주는 게 중요하죠. 그럼 항암을 할 때 식욕 부진이 심하면 뭐 약을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이나 이런 것은 어떤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같이 겸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식욕 부진 해결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결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죠. 우리가 환자분들이 침대에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은 일반 사람들도 누워 있으면 입맛이 떨어지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입맛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력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 이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그래요. 어떤 음식이 그 환자한테 맞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좋다. 또 조리법도 좀 변화를 주고, 또 우리 환자들이 제가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병원에서는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똑같은 밥도 밖에 나가서 가서 사서 먹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잘 먹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먹었느냐 물어보면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단지 내 미각이 변해서 그렇다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를 바꿔주는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걸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어때요? 약간의 허기가 지거든요. 우리 말이 있잖아요. 이제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래서 운동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허기가 지면서 입맛을 약간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입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어때요? 여러 가지 뭐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심신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거나 아니면 가족들하고 어떤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가운데 기분이 풀어지게 되고 또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잠을 잘 자야죠. 잠을 못 자면 우리 아침에 잠 못 자는데 일어나면 밥입 맞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암으로 인한 피곤한 이런 상태에서 잠까지 잘 못 자게 되면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식욕이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어떤 항산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충해 주는 게 좋거든요. 이런 거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신선한 야채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장 문제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특히 구내염 같은 게 있으면은 미각이 떨어지면서 입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내염 같은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 장 기능 개선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이 더부룩 하거나 변비가 있거나 그러면 식욕이 없거든요. 그러면 변비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아니면 배에서 헛배가 찬다든지 아니면 복통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위 같은 경우에 더부룩 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치료, 뭐 유산균을 준다든지 아니면 소화제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위 안에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또 치료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식욕 부진은 다양한 방법들인데 그 외에 또 뭐냐면 미각 변화가 와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항암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각을 개선시켜주는 이런 방법들, 특히 미각 개선할 때는 우리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제가 이야기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한다면 식욕 부진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암 환자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질병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모든 치료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암 환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음식이 면역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게 80%라고 그래요. 우리 면역이 만들어지는 것은 대부분 다 장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을 자극하고 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성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80%고, 그런데 음식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것은 3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또 얼마만큼 먹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느 때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먹고 단백질도 식물성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음식 종류별로,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뭐 음식 습관도 있겠지만 어느 때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체 리듬이 있어요. 우리 생체 리듬이 하루에 우리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긋나게 했을 경우에 내 몸에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장이 나빠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암뿐이 아니에요. 모든 질환의 원인도 될 수가 있고 치료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소화는 우리 입에서 시작을 해서 항문 있는 데까지예요. 모든 장에서 소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다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일단은 우리가 소화가 잘 되려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서 소화를 하기 위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어떠냐면 음식은 하루에 3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우리 주인은 아침에 8시에 항상 밥을 주더라. 그러면 8시쯤 되면 우리 뇌에서는 이제 음식이 들어오니까 소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소화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점심은 예를 들어서 12시다. 그러면 12시에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능한 한 그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먹는 게 소화에 도움이 되죠. 왜? 머릿속에서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음식이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왔어. 입으로 들어오면 우리 위나 작은 창자에서는 이제 좀 있으면 씹어서 음식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입안에서 아주 여러 차례 천천히 이렇게 씹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소화 효소 아밀라제죠. 이거에 의해서 약간은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위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자주 씹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천천히 시간이 너무 빨리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혈당 수치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많이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인슐린 저항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비만도 문제가 되고 암도 문제가 되고 암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천천히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물 같은 것을 먹을 때도 물을 같이 먹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은 위산이 희석이 돼요. 그래서 희석이 돼버리니까 우리 위에서는 위산이 나와가지고 이 위산이 단백질을 녹인단 말이에요. 이 위산의 산성도가 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을 먹어버리면 희석이 돼서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우리 암 환자들이 이제 소화하기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보자면은 암 환자들은 특히 이제 항암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장 손상을 입어서 이렇게 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구강에서 어떤 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위장 장애가 오는 것을 오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위장 장애가 있다면 그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 작은 창자나 대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은 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식이섬유 같은 것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소화가 잘 안 되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소화제를 저희는 먹는 것을 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소화제도 약이니까 안 먹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소화제는 이 효소가 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장에서 음식들 소화하는 그런 역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제를 먹는다 해서 내 몸 안에서 나오는 소화제가 안 나와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마이너스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소화제 특히 췌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항암이나 이런 효과로 인해서 효소가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제를 먹어서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소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항암하고 있는 동안에는 입맛이 많이 변화되죠. 그거는 입맛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맛을 느끼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각이 변해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염증 같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입맛이 떨어지는 것은 첫째는 항암하는 동안에 먹지를 못하니까 구내염 같은 게 오게 되면은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입맛도 떨어지죠. 그리고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보면 기력 저하가 오고 그 다음에 피로가 쌓이고 이래 되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식욕부진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욕부진으로 가는 부분들을 막아주려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야 돼. 먹을 수 있는. 내가 지금 먹기가 싫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도무지 입맛이 없어. 그럴 때는 뭔가가 환자가 조금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를 좀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평소에 있는 음식 가지고는 잘 먹지를 못하는 경우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럴 때 뭔가가 좀 환자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한 번 정도 좀 바꿔가면서 이럴 때는 환자에게 이제 자주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 음식도 한번 해서 먹어보면 어떻겠느냐, 저 음식은 어떻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좀 산뜻하게 환자가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가, 이걸 찾아가지고 해보는 게 좋고, 입맛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구내염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래서 뭐 복통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속이 쓰린다든지 어떤 장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또 해결해 주는 게 우리가 입맛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운동 부족. 우리가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입맛이 없어져 버려요. 암 환자는 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수면 부족. 잠을 못 자면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우리가 잘 밥 먹고 있다가도 누가 옆에 와가지고 갑자기 나를 갖다 놀래게 하는 이야기를 했다든지, 뭔가 근심거리를 이야기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입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환자들하고 입맛이 없는 사람하고 혼자 밥 먹게 하는 게 참 안 좋아요. 혼자 먹으면 더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몇 사람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또 환자들이 식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부분들하고 관련이 많죠.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아닌 미각 상실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 항암제는 이것도 입 안에도 마찬가지로 입 안에 있는 신경들도 말초신경이거든요. 그래서 항암제가 말초신경 손상을 보잖아요. 그렇듯이 구강 안에 있는 신경들, 감각을 느끼는 이런 신경들도, 미각을 느끼는 신경도 이게 말초신경에서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느끼지 못하거나, 맛이 감각이 없어요. 어느 경우도 있고, 또 감각이 달라져 버리는 감각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아주 짠데도 짠맛을 못 느낀다든지, 아주 막 쓴맛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개 이런 경우는 미네랄 보충을 가지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연 계통에. 그리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미각 손상이 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아연 제품을 좀 혀에다가 떨쳐보면 되게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엄청 떫은 증상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미각 손상을 받은 분들은 감각을 못 느껴요. 뭐 밀가루 맛이라든지, 뭐 금속 맛이라든지, 뭐 아무 맛도 없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건 벌써 미각 이상이 온 거거든요. 이럴 때는 아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고, 딱 아연만이 아닌 경우 같으면 우리 여러 가지 미네랄 제품, 그리고 이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채소, 과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섭취하게끔 해주면 이런 입맛 없는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식이요법은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이 암이 걸리기 전에 식이요법에 생각하는 부분하고, 암을 걸리고 난 후에 식이요법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봐요. 암을 걸리기 전에는 맛있는 식도락 개념으로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강적인 면에서 생각을 많이 안 했죠. 맛있는 거 먹는 이런 개념이고, 즐거움, 이런 부분, 건강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입이 즐거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암이 걸리고 나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 음식이 내한테 이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암을 어떻게 해서 억제해 줄 수 있는가? 면역을 어떻게 높여줄 수가 있겠는가? 또 이 음식이 장에 들어가서, 우리 장이 또 면역하고 관련이 많고 암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장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가? 항상 이제 머릿속에서 달라진 거죠.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은 해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암을 치료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실제 입에서 갖고 있는 유혹하고와 다르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막 야채도 많이 먹고 뭐 쓰지만은 내 몸이 좋다면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입은 쓴 거 싫어요. 그 다음에 맛이 없으면 또 싫어요.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우리 암에 걸리기 전과 후가 다르고, 암에 걸리고 난 후의 음식은요, 이거는 음식이 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음식이 돼서는 안 돼요. 약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우리가 3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떤 약보다도 쉬지 않고 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3번이
단순한 음식이 아닌 약이 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암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국영수가 우리 사실은 모든 공부에서 기초가 되듯이 우리 음식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식사 횟수는 사실은 혈당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암 환자가 혈당이 높아지면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먹는 사람, 하루에 2번 먹는 사람, 3번 먹는 사람, 또 우리가 위암 수술하고도 6번을 먹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먹는 것 중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혈중 농도를 많이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횟수가 적으면은, 횟수가 적고 양이 많으면 순간적으로 혈중 농도를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혈중 농도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암에는 오히려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가지고 볼 때는 가능한 한 여러 차례 먹는 게, 양을 줄여가면서 먹는 게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을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횟수를 한 번 먹는 거, 2번 먹는 거, 3번 먹는 거, 간식으로 또 한 번 먹는 거. 그래서 양은 줄이는 게 방법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어느 때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또 효과가 또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 중에 암 환자들이 가장 좋은 식사 방법이 어떤 때겠어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요, 활동력하고 봐야 돼요. 내가 가장 활동이 많이 할 때는 많이 먹어도 내가 많이 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가정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말이 그러잖아요. 아침은 정성같이 먹고, 점심은 적당히 먹고,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이게 그 서양의 어떤 과학자가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 오래됐어요, 그 말은. 그런데 지금도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한테 격언처럼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이에요. 아침에 많이 먹으면 우리가 되게 아침에 먹고 나면 가장 활동적일 때가 되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쓸 수 있는 환경에서 많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후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후에 일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죠.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을 필요가 없고, 저녁은 먹고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안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방법 이용을 하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간헐적 단식은 뭐예요? 보통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을 하루 중에 굶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16시간 굶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봐요. 그러면 되게 아침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을 굶는 게 가장 효과적인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횟수에 따라서도 우리 암에 조절을 할 수 있는 간헐적 단식이 16시간 이렇게 단식이 되면 우리 암 치료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횟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양은 소식, 저는 이제 소식을 하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소식해야 하는데 소식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먹는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먹는 방법에 달라진 것만 해도 암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16시간 단식을 하면은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처음에 16시간을 굶으면은 환자들이 의외로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항암을 하거나 뭐 수술을 하고 났을 경우에 힘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무 때나 16시간 단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항암을 하는데 잘 먹지를 못해. 근데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데 또 거기서 또 굶어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그리고 또 수술을 했어. 특히 위 수술 같은 거 이런 게 한 경우에는 식이요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위 수술하고 나면 6번 식사를 나눠서 하거든요. 하루에 3끼가 아니고 6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끼하고 나머지 4끼를 다 굶어라. 그럼 환자가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무 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인 컨디션이었을 경우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암세포가 굶는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식사를 하더라도 가능한 한 지방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거의 하루 종일 암세포는 가져갈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암세포는 굶고 나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고 하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예전에는 단식을 많이 했어요. 아예 굶는 거. 아예 굶는 것은 나도 굶고 암도 굶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장시간 굶다 보면은 내 건강이 나빠져요. 그리고 면역도 오히려 더 떨어져서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일단 나는 먹어요. 그런데 암세포 붕괴인 거. 그래서 근데 먹는 것도 어떤 것을 먹느냐고 볼 때는 이렇게 지방. 그래서 지방을 먹는데 저는 우리가 오메가3가 많은 지방을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코코넛유 같은 거 있잖아요. 조리할 때 코코넛유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이지만 그 자체가 트란스 지방으로 안 넘어가요. 또 반면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항암 작용이 있는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코넛유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오메가3가 많은 식품들. 그러니까 오메가3를 그냥 제품으로 먹어도 좋고요. 오메가3가 많은 게 특히 이제 들깨라든지 아마씨, 그 다음에 등푸른 생선들. 그렇지만은 수명이 긴 그 오래 산 생선들은 말고요. 뭐 연어 참치라든지 방어라든지 뭐 제주, 은갈치 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말고 수명이 짧은 30cm 이내의 생선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런 부분들을 해서 같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도 시간만 지키는 것보다도 나머지 두 끼 먹는데 아침 먹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그리고 저녁 굶는 방법인데, 아침 점심 때 먹는 것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먹는 음식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암 환자는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위장관 계통의 암은 소화장애가 오죠. 위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장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소화장애가 오기 때문에 소화력을 이렇게 이제 높여줘야 되는, 이제 그래서 되게 이제 효소, 우리 소화제, 뭐 이담 소화제 이런 부분들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항암을 하는 사람들은 소화제 이런 게 부족하기보다는 항암제에 의해서 장 점막이 손상을 와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먹기가 여러 가지 오심구토라든지 아니면 복통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소화 불량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오심이라든지 구토 작용을 줄여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항암제로 인해서 변비 설사가 온단 말이에요. 이래서 입맛이 없어져가지고 못 먹는 사람, 소화 안 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러면 이 변비나 설사를 막아줘야 되는 그런 치료들이 이제 필요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항암을 하게 되면 농도가 진하거나, 그 다음에 거친 음식, 이런 부분들을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식을 좀 바꿔야죠. 밥을 먹기가 어렵다 그러면 죽으로 바꿔주고, 죽도 어렵다 그러면 미음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가장 보면은 그 소화장애 있고 하는 환자들이 제일 즐겨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룽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룽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누룽지는 보니까 어떤 사람마다 그렇게 큰 거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좀 뭔가 변화를 주어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소화력이 떨어져서 효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화제 같은 것을 주고, 그리고 또 운동 같은 것도 중요해요.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면 우리가 소화력이 또 올라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유기농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기농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의 경우에 토양에서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말 열성을 다해가지고 유기농을 만드는데, 본인이 열심히 유기농을 해도 주변 환경이 여건이 안 되면은 사실은 원칙적인 유기농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저도 다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은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는 안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물도 1급수를 써야 된다. 그리고 재배도 경년제 아니면 3년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변에 반경 어느 정도 안에는 그런 같은 그 일반적인 농사를 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GMO 같은 이런 씨앗 종류를 써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유기농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유기농이라고 나온 것들 중에서도
정말 유기농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나오면 일단 가격이 비싸잖아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말 이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은 유기농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따져서 너무 유기농을 고집할 그런 부분은 못 된다고 봐요. 경제력이 되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어떤 농산물이냐에 따라서 농약이 정말 우리가 뭐 식초를 쓴다든지 해서 농약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쌀 겨라든지 겨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잘 제거될 수 있는 농산물은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잘 씻어내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종종 이런 거에 있어요.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제거하기가 어려운 그 농산물들이 있어요. 흐물흐물한 농산물들 씻어내면 잘못하면은 이게 녹아버리거나 그 다음에 모양이 그 손상을 받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딸기 같은 거 이런 경우는 홈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약이 끼어 들어갔을 경우에 잘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는 쉽게 우리가 농약을 제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대로 그래서 써서 이렇게 제거하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방법을 해서 제거할 수가 없는 것들은 정말 이제 그런 것을 유기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GMO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GMO가 사실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GMO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 허가가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어떤 사육하는 동물들이 먹거나 그 다음에 제1차 가공이 아니고 2차 가공까지 하는 경우에서는 GMO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GMO가 의심되는 것들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국에 있으면 외국에 있는 그냥 들판에다 이렇게 방목하고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정말 그런 법을 찾아야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실에서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을 일단은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내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끔 이것을 잘 다듬거나 아니면 씻어내거나 그 방법을 오히려 더 연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 이제 얘기해 있어요. 우리 병원에도 이렇게 환자들이 입원을 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우리 환자들한테 줄 때도 가능한 한 유기농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유해성이 있는 부분들을 피해서 준비를 하고 또 맛을 내는 데 있어서도 조미료 안 쓰고 그리고 환자 입맛에 맞기 위해서 우리가 영양사를 보내가지고 매일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서도 몇 개 밥 먹고 나면은 먹기가 싫어지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고 싶고. 그 똑같은 음식을 며칠 먹으면 금방 질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럴 때 이제 외식을 해요. 외식을 하는데 환자 본인들도 안 좋다는 걸 알고 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조심하겠지만 어떤 부분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는가 보면은 제일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조미료죠. 조미료가 인공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인공 조미료가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공했나. 근데 사실 그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운데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어떤 조미료 썼는 거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되게 맛을 보면은 이건 조미료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육식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내가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가공을 많이 안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캔 종류 음식들이 소세지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마가린이라든지 뭐 버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은 재료들을 가지고서 조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찾고 그 다음에 조미료가 많이 안 들어가도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나가서 외식을 할 때 나한테 유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는 게 좋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조미료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고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사용하는 그런 음식을 차지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쩌다 한 번씩 외식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각오를 하셔야 되고, 근데 가능하면은 암 환자는 어쨌든 음식이 약이거든요. 그래서 독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